모두 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송 논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송 논쟁은 조선 후기, 즉 현종 때 일어났던 그런 이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국사 시험에도 가끔 이게 출제되는 그런 문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송 논쟁, 글자 그대로 예에 대한 어떤 소송 그럼 좀 표현이 너무 과했나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 이런 논쟁이 결국은 당쟁에 아주 안 좋은 끝말로 끝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만 보게 되죠. 그 예손 논쟁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예법이 다 중국에서 들어온 어떤 성리학의 그런 바탕으로 들어온 그런 사상적인 거죠. 즉 사대주의를 갖다가 근간으로 하는, 즉 통치 이데올로기를 삼는 조선에 있어서 이 예송은 소위 얘기해서 권력을 누가 잡느냐, 그런 문제까지 이게 갔던 그런 큰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자호란 이후 인조가 아들 서현세자를 갖다가 죽음으로 몰죠. 그리고 봉임대군, 즉 효종을 갖다가 둘째 아들을 갖다가 이 왕위로 물려주죠. 자, 효종은 북벌을 외쳤던 그런 왕이죠. 자, 그런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어머니, 즉 자이대비 장렬왕후라고 그러는데요. 그분의 어떤 상복, 즉 돌아가셨을 때 이 상복을 어느 기간 동안 입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서로 치고 받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예송 논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서두에 깔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송 논쟁은 겉으로는 장래 예법에 대한 논란이었죠. 그렇지만 이 논쟁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람과 똑같이 예법을 갖다 적용하느냐, 아니다, 또는 왕의 계승 원칙에 따라서 이 왕의 대접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였죠. 여기에 이제 서인과 남인들이 서로 상복을 입는 것을 가지고서 서로 대립했던 그러한 어떤 처음에는 어떤 학문적인 그런 이 논쟁이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당파 싸움으로 비화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예송 논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된 것은 선조 때 율곡이 아시죠? 이율곡. 자, 이 이율곡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서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인의 어떤 정치적인 지주가 돼 버렸어요. 자, 어쨌든 이율곡 이래의 주자학 이 뭐랄까요, 학통과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이 서인들은 이 주자학 연구의 경향이 어떤 예송 논쟁을 갖다가 촉발시킨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서인들이었죠. 이 율곡이라는 분은 상당히 우리 위인전에도 뭐 많이 있지만은 이분이 원래 개혁 정책 드라이브를 많이 했던 분이 바로 이율곡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위 대동법의 원조, 즉 대공수미법을 갖다가 주장했던 사람이 율곡이인데, 이 율곡이의 제자들이 바로 서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서인들은 자기 스승인 이율곡이 어떤 개혁과 어떤 백성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것을 따르질 않았어요. 않고서 오히려 딴짓하다가 이 옆으로 흘렀던 것이 바로 예학이에요. 예학. 그래서 이후 제자 쪽으로 쭉 계보를 보게 되면 이제 뭐 김장생을 비롯해서 뭐 김집이 쭉 나가는데, 그래서 이 김장생 같은 경우에는 이 스승인 어떤 이율곡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면서 예학을 집중적으로 판 거죠. 그래서 이 김장생의 아들인 김집, 또 김집의 제자가 바로 송시열 또는 송중길에 이르게 되죠. 바로 이러한 송시열과 이 송중길에 이르러서 이 한국 성리학의 주류는 거의 예학이 되다시피 했던 거죠. 자, 대동법 논쟁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김집과 송시열 그리고 송중길은 바로 이 대동법을 반대한 보수적인 정치가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스승님인 율곡의 사상의 핵심인 개혁 사상을 갖다가
사장시켜버리고 그 형식의 하나인 하나 끄집어 와서 그 예학만을 받들어서 수구적인 정치 이론을 전개한 인물들이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이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의 어떤 그 상복 갖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제1차 예송 논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기해년 1659년이었죠. 자, 효종은 그 뭔가 북벌을 외치다가 젊은 나이 4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40세다 보니까는 아들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어린 나이에 현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현종 역시 33살에 죽어요. 아주 일찍 요절하게 되는 거죠. 자, 제1차 예송 논쟁, 기해 예송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기해 예송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자, 얘기하는 거죠. 자, 상복. 자, 상복의 기준은 주로 중국의 주례 또는 주자 가례 등이 있죠. 물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제라는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은 상복이라는 것이 한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즉 3년복을 갖다 참체복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1년복을 갖다가 죄체복이라고 그러고 또 9개월 동안 입는 것이 대공복,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입는 것을 갖다가 소공복,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입는 걸 갖다가 시어복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죠. 요즘 뭐 3년상이 아니라 3일장으로 끝나는 시대지만은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버스 타다가 또는 길가에 가다가 보면은 그 어떤 그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그 이 의상에 그 삼배로 만든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다니는 걸 봤어요.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럼 저분은 상을 당하신 분이구나 해서 그분한테는 뭐 시비를 걸거나 뭐 이렇게는 안 했다라는 것을 어릴 때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효종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효종이 돌아갔는데 효종은 누구예요? 인조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자, 효종이 죽으니까는 효종이 그 어머니, 즉 계비죠. 장렬왕후 자의대비라고도 하죠. 자, 그 어머니가 그 자의대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예요. 자, 여기서 자, 서인의 대표적인 학자 송시열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성리학의 예법에 따라서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자, 주자가 정리한 그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법을 주자 가례라고 하는데요. 장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부모는 3년 동안 장례일을 갖춰야 하고 차남 이하는 1년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효종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1년간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와 반면 남인은 효종이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은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장남과 같이 대우해서 3년간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맞섰죠. 결국 이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은 1년으로 결정이 되었죠. 자,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이 현종은 서인의 손을 들어줬겠죠. 이렇게 해서 이 논쟁에서 서인이 승리를 하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기해 예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는 서인의 승리로 이렇게 끝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제2차 예송 논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예송 논쟁의 이후 15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뭐 당연히 뭐 또 죽음도 뭐 누가 돌아가시겠죠. 자, 이때는 이때는 1674년, 이때는 이제 갑인년이에요. 그래서 갑인 예송이라고 하죠. 자, 이때는 상복을 또 1년복을 입느냐, 또 9개월 입느냐, 또 이거 갖고 또 서로 또 치고받고 했던 그런 난타전의 현상을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 논쟁은 효종의 아들이었던 현종이 임금이 된 이후에 효종의 왕비였던 인선왕후가 이제 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자, 이제 며느리가 죽었어요. 앞에서는 이제 아들이 죽었고. 자, 이럴 때 시어머니인 이 자의대비가 얼마 동안 또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이제 벌어졌던 논쟁이 바로 2차 이제 기해 예송이 되겠죠. 갑인 예송이 되겠죠. 자, 주자 가례에서는 첫째 며느리의 경우는 1년,
둘째 며느리에게는 9개월의 장래의 예를 치르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또 서인에서는 또 뭐냐면 이 인선왕후가 예법에 따라서 둘째 며느리이기 때문에 9개월 동안 상복을 이제 입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했죠. 또 반면 남인은 이전과 또 마찬가지로 효정이 둘째 아들이라도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장자로 대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장자로 대우를 해주게 되면은 역시 장자의 며느리에 해당되는 예를 갖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1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던 서인의 어떤 그런 어떤 언행에 대해서 현종이 매우 좀 뭐랄까요, 좀 불편하고 또 이렇게 좀 현종 입장에서 약간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상복인데 너무 너무 상복을 입는 기간을 갖다 짧게 하니까 약간 좀 괘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논쟁에서는 이 시어머니인 자이대비가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뭡니까? 남인의 이제 승리로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논쟁에서 승리한 남인이 결국은 정권을, 권력을 잡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예송 논쟁의 결과죠. 결국 이 예송 논쟁의 최종 승리는 누구다? 남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남인과 서인, 처음에는 서로 공당, 즉 같은 사대부지만은 이제 당과 당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지금 뭡니까, 민주당, 무슨 뭐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이제 양당 체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송 논쟁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이 붕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같은 국가, 민족 또는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갖다 이끌어가는 이런 사대부들 중에서 서로 사상과 이념을 갖다가 달리하면서 서로의 어떤 주장을 갖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는 것이 어떤 게 당으로서의 역할인데, 이것은 결국은 공존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공존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공적이 돼버린 거죠. 즉 상복 입는 것 때문에 정권 교체까지 가버리게 되는 아주 가장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자, 당시 상복 몇 년 입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예복, 상복 하나 갖고서 지금 권력 다툼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매우 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예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어떤 이 정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도 사실이었죠. 왜?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런 예송을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이제는 서로 권력을 주고받는 그런 붕당 유치를 매우 불안해하는 거죠. 한번 정권을 갖다가 잡았다가 놓치면 그 결과는 뭡니까? 사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승리하면은 상대방을 갖다가 그냥 죽음으로 몰아버려요. 이겼으면 이 승리한 것으로 이제 정권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국정을 이끌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상대방을 갖다가 거의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데 큰 문제가 있던 거죠. 결국은 뭐예요? 본격적으로 너 죽고 나 살기의 정치 투쟁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뭘로 갑니까? 환국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효정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인 숙종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 게 뭡니까? 바로 환국이었죠. 환국. 그래서 바로 이 환국을 즐긴 왕이 바로 숙종이었다. 이렇게 판을 갖다가 싹싹 뒤집으면서 숙종은 왕권을 이걸 갖다가 강화하려 하는 어떤 그 방법론으로 하게 된 거죠. 결국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가면서 이 정권을 갖다가 독점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남인 쪽 가다가 이제 이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제 환국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시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장희빈을 앞세운 남인들의 몰락으로 환국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예송 논쟁, 즉 공존에서 공적. 자,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게 된다. 이러한 것. 이것이 한국 정치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예손 논쟁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그냥 간단 명료하게 기회예손과 갑인예손 그러면 뭡니까? 상복을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1차 서인 승리, 2차에는 남이 승리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깊게만 들어간다면은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당쟁이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되었다. 즉 환구까지 간다. 이렇게 제가 한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서 예손 논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자, 모대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